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비하인드 영상을 드디어 올립니다. 아즈카반의 죄수에서는 꼬꼬마 아기아기하던 주인공들이 청소년으로 변하며 아기자기 사랑스럽던 이야기도 보다 어둡고 음울해졌는데요. 오늘은 원작자 조엘 롤링이 7권 중 지필이 가장 즐거웠다고 말한, 그리고 타임지가 뽑은 최고의 해리포터 영화로 꼽힌 아즈카반의 죄수 비하인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생명체, 제작 비하와 배우 캐스팅 및 촬영 과정, 그리고 작품이 전하고자 한 주제의식까지 즐길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solemnly swear that I'm up to no good. 여기 해리포터를 한 번도 읽지 않은 감독이 있습니다. 이름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한 대형 제작사의 제작자로부터 해리포터 연출을 해보는 건 어떤지 제안을 받았고 시나리오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해리포터가 뭔지 몰랐던 감독으로서는 작품에 대한 흥미를 전혀 가지지 못했고, 한 달쯤 시간이 흘렀을 때 제작자가 결정을 내려주세요 라고 말하자 어차피 시나리오도 안 읽은 거 그냥 거절해야지 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 절친 기에르모 델 토로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근황을 전하며 자신이 한 달 전 해리포터 감독을 제안받았는데 작품에 흥미가 없어 거절할까 한다고 말했죠. 그러자 절친이자 최고의 영화 감독 중 한 명인 기에르모 델 토로는 알폰소 쿠아로 감독의 말에 대단히 화를 내며 욕과 함께 당장 책을 읽으라고 경고했다고 하네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말에 정신을 차린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곧바로 시나리오를 읽기 시작했고 읽자마자 이야기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각본을 모두 읽은 뒤 소설까지 읽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즈카반의 죄수 연출을 맡기로 결심했습니다. 참고로 제작진 중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연출을 맡길 바랐던 이는 다름 아닌 지난 1, 2편을 연출한 감독 크리스 콜럼버스였다고 합니다.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은 2편을 연달아 연출하며 체력이 고갈된 것을 느꼈고 이대로 마지막까지 달리다간 자신의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감독직을 내려놓았는데요. 대신 3편에서는 제작자로 활동하며 자신을 대신해 작품을 연출할 감독을 물색했고 이투마마로 반향을 일으킨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야말로 제격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크리스 콜럼버스의 의견을 제작자 데이빗 테이먼 또한 새겨들었고, Me to Alfonso was he embodied or had shown many of the qualities that I thought were appropriate for this particular film, for The Prisoner of Azkaban. 그렇게 적극적으로 알폰소 쿠아론 감독에게 감독직을 제안했다고 하네요. I think that the dark creatures are the fear. They do represent our darkest fears. She's maybe latched onto creatures that are naturally scary, such as werewolves and giant spiders and things. But I think the most interesting creatures are the ones that she's completely created herself, such as dementors. 디멘터를 보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행복한 감정을 모두 앗아가는 형태에서 공포 혹은 슬픔을 느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조엘 롤링에 따르면 디멘터는 공포나 슬픔보다는 우울에 가깝다고 합니다. I had a nightmare when I was in my teens in which I saw hooded gliding figures, and that image haunted me. And the Dementors for me were about depression, and I joined the two. When I was looking for something, I thought that. 조엘 롤링은 디멘터라는 캐릭터의 속성을 생각한 뒤 형상을 어떻게 디자인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인해 디멘터를 만나면 희망없이 살게 되는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는 점에 착안해 입만 크게 벌린 눈이 없는 얼굴로 표현했고,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그러한 디멘터를 어떻게 영상으로 표현해야 좋을지 여러 고민을 거쳤다고 하네요. For me, it was more a process of understanding what these creatures are. This is not a monster that's going to come and attack you and rip you into pieces. It's something way more abstract. 초기 구상을 보면 이러한데요. 디멘터의 의상 옷감이 나부끼는 모습을 포착한 것이라고 하네요. 제작진들은 그렇듯 여러 구상을 거친 뒤 디멘터를 커다란 천을 뒤집어 쓴 미라처럼 표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디멘터의 으스스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일반적이지 않은 보다 특별한 효과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일지 고민하다 샌프란시스코 출신의 퍼펫 조종사를 모셨다고 하네요. We even bring this puppeteer from San Francisco. We did tests like for 10 days of puppeteering underwater that then we would shoot backwards to create like the whole eerie effect. 데이빗 테이먼 제작자는 알폰소 감독이 연출한 디멘터의 첫 등장신을 본 뒤 크게 감탄했고, The first time you see one, the third film, and you see the cloth
hand come around in the train is very effective. Alfonso wanted to scare kids. He wanted those Dementors to be terrifying because it's not a happy world all the time. Harry Potter is a dangerous world. We want to tap into that darkness, and Alfonso did that. 그렇게 영화가 개봉되고 약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고의 비주얼로 평가받는 캐릭터 디멘터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Buckbeak's a very important creature in the film. Even more important are the Dementors.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디멘터보다 히포그리프 벅빅이 중요한 창조물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작품 속 히포그리프는 해리포터의 성장과 자유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히포그리프는 마법세계 속 야생동물로 표현됩니다. 때문에 히포그리프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고 인사를 하고 허락을 얻어야 하죠. Keep still. You have to earn the right to fly on him. So it's all about teaching respect and learning respect for Harry. 그리고 조금 뒤 해리는 기다림과 존중 끝에 히포그리프 등에 타게 되는데 히포그리프와 함께 하늘을 날며 해리는 전에 없던 희열을 느낍니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은 의도로 연출했다고 합니다. Fly with Buckbeak is about the empowerment of Harry. It's a 13-year-old kid who starts realizing that there's an inner power that he has to learn how to control. He needs to learn how to surrender in order to fly. 참고로 히포그리프는 조엘 롤링의 온전한 창조물이던 디멘터와 달리 전래동화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반은 말, 반은 독수리 형상으로 땅 위를 달리면서도 하늘도 날 수 있는 점이 특징이죠.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히포그리프를 가능한 사실적으로 표현하길 원했습니다. 상상 속 동물이 아닌 마법 세계에서는 실제로 볼 수 있는 동물로 그려지길 원했다고 하네요. We wanted to make something that would be realistic. I mean, it's so realistic that if people watch carefully, Buckbeak actually poos, you know. But it's not a big deal. It's just like as a matter of fact thing that Buckbeak does. 결국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초기 대단히 위험 있고 멋지게 표현된 디자인을 포기하고 날 때는 검독수리처럼 멋있지만 땅 위를 걸을 때는 다소 엉성한 발걸음을 보이는 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 덧붙여 감독의 그러한 오랜 고민은 함께 일하던 특수분장 담당을 대단히 힘들게 했다고 하네요. Alfonso is very fluid in the way he works, which means it's very difficult to tie designs down. The detail, you know, which feathers were what colour, which feathers would be slightly longer, went on month after month after month, with me going, we have to build this. And I mean, I actually really enjoyed working with Alfonso. But it was a real battle because Alfonso never really wanted that design process to end. It was a really wonderful exercise to go through, but there were days when it was the closest I've ever come to thinking, you know, the reason this hippogriff isn't going to be ready is because I'm going to have inserted it into somebody. But I'm delighted with the result. 히포그리프는 그렇듯 제작진들의 수많은 노력 끝에 탄생했고 처음 히포그리프와 마주한 배우들은 마치 실제로 살아 숨쉬는 듯 움직이는 모양에 모두 감탄했다고 하네요. It could move, it just looked alive. You've just never seen anything like it. There was a kid actually visited the set one day and the head suddenly went down like that. And the kid absolutely, I thought they were going to die with excitement. 감독은 이후 촬영된 영상에 디지털 효과를 더해 생명체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Having all this reference of great werewolves in many films, we wanted to challenge the concept. 친절한 교수 리무스 루피는 늑대인간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늑대인간은 폭력적이고 거친 반면 감독은 리무스 루핀이라는 부드러운 캐릭터를 먼저 내세운 뒤 그 캐릭터의 특성 중 하나로 늑대인간을 더하기를 원했고 미국인 디자이너 웨인 발로우는 감독의 뜻에 맞게 불쌍해 보이는 늑대인간을 그려 초기 디자인을 구상했습니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웨인 발로우가 그린 늑대인간 디자인이 대단히 마음에 들었고 곧바로 그 디자인에 맞춰 의상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수분장 담당 닉 더드먼은 곧 디자인에 맞춰 늑대인간 의상을 만들었고 배우에게 입혔는데요. 안타깝게도 비쩍 마른 디자인에 맞춰 제작된 의상이다 보니 배우가 의상을 입긴커녕 의상 속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고 하네요. 결국 닉 더드먼은 아주 마른 킥복서와 댄서를 섭외해 늑대인간을 표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깡마른 종아리를 표현하기 위해 종아리 부위는 발에 붙이는 형태로 특수 제작했다고 하네요. 다만 지나치게 꽉 끼는 옷 그리고 불편한 움직임 때문에 늑대인간 특유의 날렵한 움직임을 표현하기는 어려웠고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원하는 번개처럼 앞으로 튀어나가는 장면은 더더욱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끈기는 승리하는 걸까요? 계속된 시도 끝에 결국 감독은 원하는 장면을 얻었고 늑대인간은 감독이 표현하고 싶었던 대로 날카롭고도 강한 캐릭터로 연출됐습니다. Gary Oldman, I have so much
respect for him as an actor. 제작사 워너브라더스는 해리포터 20주년을 기념해 해리포터 시리즈 출연진들을 20년 만에 한데 모아 해리포터 20주년 기념 리턴 투 호그와트를 제작했습니다. 덕분에 출연진들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당시를 회고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니엘 레드클리프는 다시 한번 삼총사 그리고 게리 올드만과 마주하며 그때의 감동을 고백하고 또 나눴습니다. The first person I remember being like in awe of when they came in was Gary. 제작자 데이빗 테이먼에 의하면 다니엘 레드클리프는 실제로 게리 올드만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존경했고 그렇기에 처음 만났을 때 대단히 긴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 덕분이었을까요?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작품 속 시리우스 블랙과 해리포터의 관계 속에 녹아들었고 It was really sweet to see the two of them. And it was almost as if it was mirroring that relationship because in many ways Harry has made a totem out of Sirius Black. That totem that is kind of unapproachable and in many ways scary. And then that was not unlike in the film that when they discover who they truly are is when suddenly there's an amazing bond. 두 사람은 영화 속과 마찬가지로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시리우스 블랙을 연기한 게리 올드만 또한 리턴 투 호그와트를 통해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고백했습니다. 바로 Azkaban. How old were you? 14. Really? Yeah. When we first met? Yeah. I think I had a natural sort of paternal thing. 다니엘 레드클리프를 보며 아들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었죠. 덧붙여 게리 올드만을 만난다는 생각에 잔뜩 들떴던 다니엘 레드클리프와 달리 말포이를 연기한 톰 펠트는 게리 올드만을 촬영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가 게리 올드만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시 게리 올드만이 헐렁하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기에 그를 청소부라고 착각했다고 하죠. 그렇게 대선배를 몰라본 톰 펠트는 게리 올드만과 어색하고 다소 불편한 첫인사를 나누게 됐고 그 영향인지 이후로도 게리 올드만과 특별히 크게 친해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톰 펠트는 당시를 회상하며 게리 올드만과 가깝게 지내던 다니엘 레드클리프에게 질투심 같은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고 고백했죠. 그리고 출연진 중 다니엘이 가장 좋은 연기력을 가지게 된 것은 게리 올드만과 가깝게 교류한 영향도 클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게리 올드만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도 수상한 배우로 1994년에는 칸 영화제 심사위원을 맡았습니다. 노동자 계급 출신이라 자국인 영국에서 연기로 성공하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영화 레옹을 통해 신들린 연기를 선보이며 세계적 배우로 발돋움했죠. 특유의 날카로운 이미지 때문인지 악역 전문 배우로도 유명했는데요. 데이빗 테이먼은 게리 올드만만의 탁월한 연기력과 어두운 이미지, 하지만 진정성과 따뜻함을 가진 내면이 시리우스 블랙에 꼭 알맞다고 생각했고 고민 없이 게리 올드만에게 캐스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게리 올드만 또한 마침 점점 이야기가 어두워지는 해리포터 시리즈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던 데다 감독이 알폰소 쿠아론이라는 말에 주저하지 않고 출연을 수락했다고 하네요. 조앤 롤링은 첫 번째 책 마법사의 돌을 가장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당연하게도 첫 번째 책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책을 쓸 때부터 가장 쓰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즈카반의 죄수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장 애정하는 캐릭터인 리무스 루핀이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It was a way of showing that grown-ups too are flawed because Lupin is flawed. He's not completely honest about what he is. He's vulnerable, he's afflicted by his past, he's very vulnerable to public opinion, and he tries to compensate for that. The kids are very fond of Lupin. I think he's described as their favourite teacher they've had in the school. Which wouldn't be difficult because there's quite a few not so nice teachers in the school. 루핀 교수는 이타적인데다 해리의 아버지와 연결고리가 있는 캐릭터로 원작 팬들로부터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데이빗 듈리스가 캐릭터를 연기하게 된 이유는 제법 간단했는데요. 게리 올드만과 같았죠. 바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그가 루핀을 연기해주길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데이빗 듈리스는 처음 출연 제안을 받았을 때 다소 얼떨떨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자신이 해리포터의 첫 번째 영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 출연하기를 원한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데이빗 듈리스가 처음 관심을 가졌던 캐릭터는 퀴렐 역할이라고 하네요.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퀴렐 역할은 이안 하트에게 돌아갔죠. 놀라운 점이 있다면 이안 하트와의 인연인데요. 이안 하트는 데이빗 듈리스가 리무스 루핀을 연기할 것을 제안받았다는 소식에 곧바로 책 속 가장 좋은 캐릭터라고 말하며 그가 출연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했고 데이빗 듈리스는 그에 더해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연출을 맡는다는 소식에 기쁘게 출연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리무스 루핀에 대해 또 다른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는 배우 로빈 윌리엄스와 관한 것입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3편 제작 당시 리무스 루핀을 연기하고 싶어 했다고 하네요. 그는 자신의 의사를 감독에게 전했는데요. 감독은 영국 배우만 출연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득 담아 그의 제안을 거절했고 그의 출연은 자연스럽게 무산됐습니다. 감독은 훗날 로빈 윌리엄스가 리무스 루핀을 연기했어도 데이빗 듈리스와는 또 다른 방향으로 아주 훌륭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글을 길었습니다. I'm playing Professor Trelawney, who is the professor of divination at Hogwarts. She has got a genuine gift, but like all those people, she has to kind of make it stretch. She has to make it sort of bigger than it actually is. 배우 중의 배우로 불리는 엠마 톰슨의 출연 소식 또한 기존 배우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게리 올드만과 촬영한 것에 기쁨을 표했다면 엠마 왓슨은 엠마 톰슨과 작업한 것에 기쁨을 표했죠. Emma Thompson. I was so pleased to be working with her. 연기 생활을 오래 한 엠마 톰슨은 해리포터 출연진들과 사적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기도 했는데요. 엠마 톰슨은 해리포터 전체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재수없는 캐릭터로 등장했던 길더로이 로커트를 연기한 배우 케네스 브레너와 결혼한 적이 있으며 케네스 브레너가 작품 속 죽음을 먹는 자의 핵심 인물인 벨라트릭스 레스트레인지를 연기한 헬레나 보넴 카터와 물륜설이 나며 이혼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트릴로니 교수와 길더로이 로커트, 벨라트릭스 레스트레인지는 접점이 없는 캐릭터들이라 세 사람은 촬영장에서 마주치지 않았다고 하네요. 덧붙여 엠마 톰슨은 스네이프를 연기한 앨런 릭먼과 찐친 사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여러 작품에서 친구와 연인을 연기하며 오랜 시간 친분을 쌓았죠. 제가 올린 러브 액츄얼리 비하인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엠마 톰슨은 DVD 코멘터리 인터뷰를 통해 앨런 릭먼과 나는 이미 부부나 다름없는 사이라고 말하며 그와의 우정을 과시했고 앨런 릭먼 또한 엠마 톰슨이 제 아내 역을 맡았죠. 그러니까 리허설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어요. 라고 말하며 엠마 톰슨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앨런 릭먼은 해리포터 시리즈가 끝나고 2016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절친 앨런의 죽음에 엠마 톰슨은 깊은 상실감을 느꼈고 그 충격과 슬픔 때문인지 2016년 러브 액츄얼리 속편으로 제작된 레드 노즈 데이 액츄얼리에는 출연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새 캐릭터는 점차 자신만의 성격과 스타일을 찾아갑니다. 특히 헤르미온느는 1, 2편과 달리 성격이 상당히 화끈해지죠. You foul, loathsome, evil little cockroach! She's just had enough. You know, she's taken it for 3 years, and suddenly, it's like it's uncontrollable. Malfoy insults her. That's it. Smack! The characters are growing up. It's different, but it's good. 의상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1, 2편에서 치마만 입었던 것과 달리 3편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청바지를 입기 시작하죠. 세 사람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Teenagers, and I think there's sort of an ongoing stress and a lot is pu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of them and they really rely on each other. 특히 론과 헤르미온느의 사이가 오묘하게 변합니다. 두 사람은 고양이와 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는데 두 사람이 계속해서 다투는 진짜 이유는 사실은 반려동물의 문제가 아닌 There's a lot of stuff going on between them, but also you kind of start to get a feeling in this one that Hermione and Ron have kind of got crushes on each other, really. It's their first fight, basically, their first argument. They're just doing it because there's always this threat that they might actually like each other, and they don't like that at all. 라고 하네요. 한편 변화의 폭이 큰 헤르미온느와 달리 론은 상당히 꾸준합니다. 론의 의상은 위즐리표 스웨터와 초라한 옷차림으로 일관되죠. 하지만 론을 연기한 루퍼트 그린트는 그 점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I like that. I felt like you got into the character a bit more. 감독은 배우들을 만났을 때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대 청소년으로 봤다고 하네요. 그렇기에 꼬꼬마 당시 새 배우를 만났던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과 달리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새 배우를 보다 어른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1, 2편을 연기하며 캐릭터를 소화한 배우들에게 각자의 배역에 관해 에세이를 써오라는 숙제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의 다니엘 레드클리프는 A4 용지 반 정도를 쓴 뒤 원작 500페이지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대부분 요약했다고 여기며 에세이를 제출했고 엠마 왓슨은 헤르미온느에 대해 12페이지 분량의 에세이를 작성했다고 하네요. 반면 루퍼트 그린트는 에세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Rupert didn't deliver anything. He didn't do it. And I said, Rupert, where's your assignment? It says, well, I thought that Ron wouldn't do it. So I didn't do it. 감독은 루퍼트 그린트의 대답이 그야말로 100% 론이라고 생각했고 에세이를 안 쓴 것에 대단히 흡족해했다고 합니다.
I mean, luckily, Alfonso kind of saw that it was very in character for me not to have done it. 감독은 멕시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영국을 배경으로 둔 영화를 촬영하는 것에 다소 어색함을 느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교복이 그러했다고 하네요. 영국 학생들은 대개 교복을 입습니다. 감독은 그렇듯 모든 학생이 똑같은 옷을 입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촬영에 들어가기 전 호그와트의 배경이 된 지역 스코틀랜드의 학교에 들어가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세히 관찰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감독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Pero que no hay un solo niño que use el uniforme de la misma manera que el otro niño. Hay una individualidad muy específica es casi el uniforme. Lo único que hace es desuniformar a todo mundo. 감독은 교복이야말로 오히려 개성을 드러내는 요소가 된다는 점을 관찰을 통해 발견했고 곧바로 배우들에게 원하는 대로 입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교복을 받은 배우들은 자신만의 스타일로 교복을 입었고 그렇게 감독은 이전 작품과 달리 교복을 통해 캐릭터의 특성을 보다 시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작품 속 오두막 장면은 클라이막스에 해당합니다. 반전에 반전이 더해지며 긴장감을 더하죠. 심지어 그 장면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모두 베테랑 연기자들이었으니 그들을 바라보던 배우는 물론 감독까지도 분위기에 압도됐다고 합니다. From the Shrieking Shack at the end, I feel like me, Rupert and Emma were just like watching tennis in that scene, just being like, this is acting, guys, this is what we all need to be working towards. Watching you guys act, but also just watching you guys as people and just watching these like incredible actors who were just like, oh yeah, no, you're just people and you'd have fun in between and the whole process doesn't have to be painful. It can be intense and you showed me the wonders of that sometimes as well, and that was really important. I've done a scene with such an amazing cast in my life. And you can see Rupert and Emma and Dan that they are completely committed to this scene. I love it. I have such a great memory of it. 조엘 롤링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에게 영화 제작에 관련한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합니다. 조엘 롤링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연출한 영화 소공녀의 팬이었기에 그가 작품을 맡아줘서 기쁘다고 말하며 감독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뒀다고 하네요. Pero a la vez es eso, ¿sabes? La libertad y la responsabilidad son exactamente la misma. 다만 그럼에도 감독에게 단 두 가지를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책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조엘 롤링은 이후 DVD 코멘터리를 통해서도 영화 아즈카반의 죄수는 알폰소 쿠아론의 것이라고 말하며 그를 든든하게 지지하기도 했죠. 조엘 롤링이 당부한 두 번째는 바로 작품 속 세계를 부정하는 요소는 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감독이 스토리보드에 묘지 위치를 드러낸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조엘 롤링은 드물게 감독의 의견에 반대했다고 하네요. 이유는 7번째 책에 묘지에서 일어나는 일이 등장하는데 위치가 다르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감독은 두 가지만 주의하며 작품에 자유롭게 임했고 덕분에 책의 주제는 꼼꼼히 담으면서도 영화만의 매력이 넘치는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작품 속 캐릭터들은 아즈카반의 죄수를 통해 13살을 맞습니다. 감독은 이 13이라는 숫자에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Todas las culturas y todas las religiones celebran los 13 años como un punto de partida, como el principio de un viaje de iniciación. 13살은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감독은 13살이 되면 옷장에 숨어있는 괴물이나 귀신이 아닌 자신 안에 있는 공포를 깨닫기 시작한다고 봤고 그렇기에 작품의 공포 분위기를 넣는 동시에 캐릭터들이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하네요. Theme of the film, this kid finding his identity as a teenager and is learning that both the fears and the power to fight them reside within. 해리포터 시리즈는 4편 불의 잔부터 명확하게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그렇기에 3편 아즈카반의 죄수는 1, 2편의 환상적이고 다소 낙관적이던 분위기에서 4편 불의 잔의 음울한 분위기로 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죠. 3편을 통해 새로운 캐릭터들을 만나고 캐릭터들의 반전에 반전을 더한 관계와 해리의 출생의 비밀에 보다 가까워졌다면 이제 4편을 볼 차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제가 2편 비밀의 방 비하인드를 올리고 약 1년이 지난 뒤 올리는 건데요. 2편 비하인드 영상 조회수가 그리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3편 비하인드를 요청해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힘을 얻어 이렇게 제작하게 됐어요. 이 영상을 빌어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다려주신 구독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